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한중일에 이어 한일 양자회담도 열릴 예정인데요. 얽힐 대로 얽힌 양국 갈등을 풀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네, 관련해서 오늘 이슈인단에서도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JP뉴스 유재순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재순입니다. 네. 자, 먼저 이번 2박 3일 일정 가운데서도 사실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한일 외교장관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흔히 GSOMIA라고 부르는 이 협정의 연장 통보 시한도 오는 24일로 코앞으로 다가왔고 또 28일부터는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네. 뭐 대형 이벤트들을 좀 앞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인데 네. 이게 지난 1일 방콕에서 열렸을 때 양국 외교장관이 만났을 때랑은 분위기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절대적으로 달라져야 되고요. 또 그런 명분도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강경화 외무장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매듭을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백색 국가주의라든가 그 수출 규제, 반도체 부품이라든가 그렇지만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고노웨상 같은 경우도 지금 실책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난번에도 그 한국 대사를 일본 주재 한국 대사를 초치해가지고는 뭐 무례하다는 등 말을 중간에 끊는다등 네. 그런 일로 해서 일본 국내에서도 비판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민당 내에서도 그랬고 또 아베 신조 총리로부터도 말을 들었다고 알려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일 외무장관에서는 그 분위기도 달라져야 되고 그 내용 회담의 내용조차도 달라져야 할 것으로 일본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한일 양자회담에 앞서서 이제 삼국 회동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네. 이번 회의 호스트는 이제 중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이 뭐 우리와 일본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사실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은 좀 소극적이었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사실 한일 갈등 사이에서 중국이 또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좀 그렇다라는 시각도 있었는데 만약 오늘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된다라면 일본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일본 언론에서도 그렇고 일본 정가에서는 그다지 기대를 걸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예. 왜 그러느냐 하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제3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하고도 저기가 굉장히 경우가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제 강점기 시대 때 피해를 받은 것도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영토 문제, 우리나라는 독도 문제가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센가쿠 열도가 일본 영토라고 해서 지금 갈등을 굉장히 심하게 빚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똑같은 입장에서 일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다만 덕담조로 협력을 잘해서 화해를 해라라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까. 일본 언론과 정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사실 어제 좀 특이한 이벤트가 하나 또 있었는데 일본이 네. 삼성전자의 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를 두 번째로 허용을 했다는 네. 말이죠. 이게 시점이 참 묘해서 이야기가 분분하게 나왔는데 이게 화해 제스처를 사실상 보낸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고 반대에서는 그냥 그 명분 쌓기용이다 뭐 이런 식의 좀 삐딱한 시선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두 가지 그 의도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WTO 제소를 할 때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한국 정부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조치를 한 거, 허가 조치를 내린 것이고 두 번째는 점점 한일 양국이 에스컬레이트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서 이쯤 선에서 이 정도 선에서 봉합을 하자라는 의도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제징용 작년 10월 31일에 그 대법원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법을 가지고 해결책을 가지고 나와라는 일종의 경고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근 일본의 행보에 대해서 좀 기류 변화가 느껴지고 있다는 해석이 많은데 여기에 좀 공감을 하십니까? 많이 변했죠. 예.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사실은 7월 1일 그 반도체 소재 부품이 그 세 가지 종류를 그 수출 규제 조치가 내려졌을 때는 일본 국민들은 사실은 몰랐거든요. 관심도 없었고 왜 그러느냐면 반도체 그 소재 부품이라는 것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본 적도 없거니와 만질 수도 없는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도 사실은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베 정부가 내각을 비롯해서 측근
언론들이 굉장히 그 한국인들이 분노할 만큼 약오를 듯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민들이 불매운동, 유니크로라든가 아사히 맥주라든가 자동차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일본 여행 보이콧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불매운동을 벌어졌을 때 이제 일본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했어요. 서울발로 특파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점차 알려지게 되고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 해서 점점 관심이 높아지고 일본 국민들도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사히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유니크로라든가 의상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일본 국민들한테 체감온도를 느끼지 못해요. 피해라든가 우리가 그거를 꼭 그 한국민들이 불매운동을 한다고 해서 일본인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관광지는 경우가 달라요. 예를 들면 홋카이라든가 베프, 규슈, 오사카, 교토, 나라, 뭐 오키나와 등지 같은 경우는 거기서는 현지 주민들이 관광업을 이용해서 그렇죠.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민들이 50% 이상이 반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7월 한 달 매출 규모가 감소한 것만도 25%에서 50%까지 심지어는 일부 지역에서는 70%까지 예약이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세 명에서 7~8명의 그 자영업자들 중소 기업형으로 하는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하죠. 그리고 작년 한 해만 해도 이들 관광 지역에 754만 명이 다녀갔단 말이에요. 네. 예. 금액으로만도 6조 3,700억 정도의 돈을 우리가 쓰고 왔고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굉장히 영향이 크고 타격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뿐만 아니라 단체장뿐만 아니라 현지 주민들이 아베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고 이미 그 도지사들은 도쿄로 올라와서 아베 정부한테 이렇게 호소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그렇고 8월 15일에도 그렇고 데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시위를 했습니다. 시위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서 아베 정부가 아베 총리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기류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일까요? 일본 일부 언론에서도 조금 변화된 메시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 아베 신조 정권이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의 뜻을 표해야 한다. 이게 네. 아사히 신문의 아사히 신문에서 보도였는데요. 했죠. 이게 일본 학계나 언론 등에서도 조금씩 여론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월 1일 수출 규제 조치가 내려졌을 때부터 이렇게 일본 언론이 반으로 갈렸었어요. 우익 성향의 요미우리 신문이라든가 산케이 신문 같은 경우는 뭐 처음부터 혐한에 가까운 가짜 뉴스까지 양산할 정도로 그런 보도를 했었고 아사히나 마이니치 그리고 니케이 신문이라든가 도쿄 신문 같은 경우는 사실 보도에 치우쳤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는 백색 국가 제외되고 나서부터는 아사히 신문이 아사히 신문하고 도쿄 신문이 강한 어조로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아사히 신문에서는 뭐 이 아베 총리의 역사 의식까지 꼬집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사설을 보면 대부분의 사설들이 뭐라고 했냐면 양국의 대립은 피해야 된다. 양국은 감정을 억누르고 대화로 해결해야 된다. 양국의 무역 보복에 악순환은 미래가 없다. 그리고 외교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아야 된다는 등의 사설을 잇따라 내보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도 같이 이에 대응을 해서 국민들도 한국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 화해를 하고 싶다라는 시위를 지금 연속해서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지금 상승을 한 거죠? 어떻습니까? 1.7%가 올랐어요. 전부 다. 예. 그래서 50.3%가 됐고요. 예. 그리고 그렇지만 또 금우 한일 관계의 개선을 원한다라는 그리고 한일 지금 작금의 현 상황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는 반응이 62.4%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60% 이상의 일본 국민들이 한국민과 사이좋게 지내자, 화해를 하자라는 분위기가 지금 무르익어 가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지율 상승과는 별개로 아베 총리 행보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인식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예. 그렇군요. 자, 우리 정부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일본의 우리 정부 측은 계속해서 이제 단호한 메시지로 응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의 좀 강경한 메시지 기조를 좀 유지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이것도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경제 보복에 대해서는
경제 논리로 풀어가서 단호하게 대처를 하되 예. 왜냐하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역사 문제이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이 살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빌미가 돼서 원인이 돼서 지금 현재 자금의 그 한일 관계가 악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좀 더 유연하게 좀 치밀한 전략을 세워서 일본과 손을 잡고 이렇게 좋은 의미에서 화해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렇게 벼랑 끝을 치닫는 그런 길로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일본 국민들도 그렇고 여론도 그렇고 반응도 그렇고 한국 정부에서 좀 더 역사 문제에 대해서 유연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갈등 국면, 지금 당장은 분명 위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는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탈일본 기조 아니면은 뭐 수입처 다변화라든지 여러 부분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도 있는 시기다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전화위복의 그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네네.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 않냐. 왜 그러느냐면 지금까지는 일본 의존도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허둥댔고 사실은 그래서 많이 당황을 했었고 하지만 우리나라도 기술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단 말이에요. 뭐 세계 10위 안에 들 정도로 기술 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당장은 재료를 구입하는 문제라든가 당황스럽고 좀 힘들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미래를 볼 때는 그래도 우리가 이번 기회를 계기로 삼아서 자급자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아무리 그 만들기 힘든 부품이라 할지라도 2, 3년 후, 3, 4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국산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좋은 전화위복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번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부터 나왔던 해결책이었고 지금도 당연히 주요하게 거론되는 해결책이 바로 WTO 제소와 같은 이 국제사회의 이 문제 판단을 맡기는 것인데요. 네. 이게 큰 과제일 텐데 아베 총리가 정치 문제를 경제 문제로 끌어와서 정치를 보복하기 위해 경제를 이용했다라는 논리가 국제사회 설득력을 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아베 총리의 그 논리가 설득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영국 언론에서도 그랬고 미국 뉴욕 타임즈라든가 워싱턴 포스트지라든가 전부 경제 역사 문제를 가지고 경제 논리로 풀어가는 거는 이건 보복이다. 이건 전쟁이나 마찬가지지 않냐. 그래서 아베 수상을 굉장히 비판하는 그 보도들이 잇따라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베 수상이 그 총리가 주장하는 그 무역 논리, 경제 논리라는 거는 전혀 설득력이 없고 국제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도 일본 사회에서는 이미 알려지고 있습니다. 널리.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JP 뉴스 유재순 대표와 이야기 나눠